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2강 이 마지막 강의 통계적 가설 검정, 우리가 11강에서는 실내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12강에서는 통계적 가설 검정, 가설을 설정하여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 검정이란 것은 모집단에 대한 어떤 가설을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뒤에 표본을 관찰을 통하여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을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그 명제가 바로 가설인데, 평균이 뭐뭐뭐이다, 혹은 시청률이 몇 %이다 라든가, 혹은 A약과 B약은 효과가 같은 약이다 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가설, 이 명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설은 항상 귀무가설 요거를 H0로 합니다. 귀무가설을 null hypothesis에서 요 H에서 H0로 귀무가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H1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대립가설은 항상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통해서 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가설 검정이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표본을 관찰하죠. 또는 실험을 통하여 귀무가설과 요 대립가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귀무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대립가설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를.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귀무가설, 예를 들어서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뮤가 20만원이다. 대립가설은 요거는 H0가 되겠죠. H0는 20만원, 뮤 이퀄 20만원. 그 다음에 대립가설 H1은, 자, 모집단의 평균은 2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설을 설정할 때는 그 모수에 대한 가설 중에서 항상 간단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귀무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귀무가설을 설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검정 통계량과 유의 수준. 자,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검정을 하는데 그때 검정 통계량을 산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T 값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해요. 검정 통계량을 산출을 하고,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요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은 테스트 스테이티스틱, 그래서 보통 T 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검정을 할 때 이용되는 통계량이에요. 귀무가설 하에서 표본 분포를 바탕으로 유의 수준에 대응하는 기강력을 또 설정을 해요. 기강력. 검정 통계량의 그 실현값에 대응하는 요 T값을 구하고, 우리가 T값을 우선 구해요. T값을 구하고,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해요. 유의 수준은 바로 기강력을 말하는데,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T값을 구하고 유의 수준과 비교를 통해서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면은
귀무가설을 채택, 즉 accept 하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으면 요 귀무가설을 기각, 즉 reject 하게 됩니다. reject. t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면 accept 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reject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1종 오류와 1종 오류를 우리는 알파라고 하고요. 제2종 오류를 우리는 베타라고 그래요. 자, 1종 오류, 1종 오류 타입 1 오류. 그 다음에 2종 오류 타입 2 오류인데, 1종 오류를 우리는 가설이 오를 때, 가설이 옳아요. 가설이 옳습니다. 오를 때. 자, 보세요. 가설이 참이에요. 참. 가설이 참이에요. 옳아요. 가설이. 근데 가설이 옳지, 가설이 옳아요. 옳은데, 가설이 참인데, 가설이 참 옳아요. 그런데, 가설이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제1종 오류예요. 1종 오류. 이거죠. 제1종 오류. 자, 가설은 맞아요. 가설이 맞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내려? 옳지 않다라고 내리는 결과를 옳지 않다라고 내리는, 옳은데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제1종 오류, 즉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가설이 옳지 않아. 가설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이것도 오류죠. 자, 옳지 않은데 옳다라고 옳지 않은데 가설이 옳지 않은데 맞다라고, 가설이 참이다라고 오류를 참이라고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오류죠. 이거는 2종 오류입니다. 옳은데 옳지 않다라고 내리는 걸 1종 오류 알파. 그리고 옳지 않은데 옳다라고 내리는 오류를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그래서 알파와 베타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두 종류의 오류는, 오류의 가능성은 당연히 작은 것이 바람직해요. 작을수록 좋아요. 오류의 가능성은. 자, 두 종류의 오류를 어느 한계를 넘어서 동시에 작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를 동시에 작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오류를 일정 수준까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오류, 즉 틀릴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일정 수준까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유의 수준인데,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우리는 일정 수준으로 설정을 해요. 즉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일정 수준까지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해요. 유의 수준. 해서 이 제1종의 오류의 확률을 우리는 일정 수준으로 인정을 하면서 설정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해요. 이게 알파예요. 알파. 이게 틀릴 가능성. 참인데 결론을 잘못 내릴 가능성을 인정을 해요. 그 인정하는 그 범위는 관례로는 보통 1%, 5%, 일반적으로 1 내지 5%까지 인정을 해요. 틀릴 가능성을. 자,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틀릴 가능성이 1% 혹은 5% 된다는 얘기예요. 뭐 10%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드뭅니다. 관례로는 1, 5, 10% 하는데 대부분은 1 내지 5%로 이 유의 수준 틀릴 가능성을 설정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유의 수준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기각력을 정해야 되는데, 유의 수준과 기각력. 가능성이 크다, 작다라는, 아까 우리가 t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는 작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알파인데, 유의 수준은 알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1%, 5%를 보통 이용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을 경우 10%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알파를 만약에 우리가 5%까지 인정하는 거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귀무가설 하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검정 통계량의 요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5% 이하이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해요. H0. 그리고 5% 이상이면은 채택을 하게 됩니다. 5% 이상이면. 자, 유의수준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의 크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의수준. 틀릴 가능성인데 참인데 옳은데 틀리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바로 요 유의수준인데, 이 유의수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 확률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확률의 크기예요. 자, 귀무가설이 옳아요.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자, 가설이 옳은데도, 자, 가설이죠. 귀무가설이 참이야.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확률의 크기죠. 확률의 크기. 5%. 참인데 잘못 결론을 내릴 가능성의 크기예요. 크기가 바로 요 유의수준입니다. 자, 그럼 기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크리티컬 리전에서 C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확률이 유의수준 알파인 부분을 말해요. 알파인 부분. 그 우리가 기각을 하게 되는 영역, 알파인 부분을 말해요. 이 알파. 2분의 알파. 알파인 부분을 말합니다. 이 알파인 부분을, 기각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게 기각력이다. 요게 알파다. 이게 예를 들어서 5%다. 알파가 5%. 이 영역을 우리는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기각력. 요 영역을. T값이 요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은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값이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 T값이 요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은 기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속할 확률이 유의수준인 요 알파인 영역이에요. 알파인 영역. 검정 통계량 T값이 구한 통계량 값이 기각력에 속할 확률이 바로 요 알파예요. 알파. 만약에 T값이 이 알파인 영역에 속한다 라고 하면 기각하게 되는 거죠.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대립가설과 기각력. 자, 7번째. 기각력의 위치는 대립가설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파인 영역이죠. 기각력은 알파인 영역인데, 그 위치는 대립가설 H1, H1이에요. H1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대립가설의 형태는 가설 검정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대립가설의 형태는 양측 검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대립가설이 또 단측 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분포가 있으면은 요 기각력이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양측 검정이고, 그리고 왼쪽 검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왼쪽 단측 검정은 기각력이 왼쪽만 있는 경우,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 단측 검정은 오른쪽에 요 기각력 C 알파인 부분이 있는 경우죠. 오른쪽 단측 검정은 이와 같이 오른쪽 단측 검정 기각력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이 대립가설의 형태는 가설 검정의 목적에 의해서 양측 검정 이렇게 기각력이 양쪽에 이 알파인 영역이 양쪽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은 채택력이라고 합니다. 기각력과 채택력. 자, 기각력 이 부분이 기각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측 검정 왼쪽 이 부분이 T값이 여기에 속하면 이 부분에 속하면은
기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T값이 속하면 채택을 하게 됩니다. 채택. 그리고 오른쪽 단측 검정은 기각력이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인 영역이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해서 이 부분에 T값이 속하면은 기각을 하고 그리고 T값이 이 부분에 속하면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기무 가설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립가설 형태는 가설의 검정의 목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왼쪽, 오른쪽 단측 검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우선 양측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측 검정은 기무 가설이 모수가 특정 값이다 라고 할 때, 모수가 특정 값이다 라고 할 때, 대립가설이 모수가 특정 값이 아니다 라고 주어지는 경우에요. 그 검정의 목적이죠. 즉 특정 값이 아니다 라는 그런 대립가설이 주어지는 경우,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립가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기무가설이 자, 모집단의 평균이 특정 값이다. 뮤제로. 즉,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이다. 라고 기무가설이 주어지고, 그리고 대립가설이 이와 같이 H1.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뮤제로 80이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주어질 때, 이때 양측 검정을 하게 돼요. 양측 검정. 이렇게 양측 검정. 기각력이 이와 같이 양쪽에 주어져요. 이렇게. 이 부분이 알파인 영역이에요. 알파인 영역. 이 부분이 채택 영역이고요. 그리고 왼쪽 단측 검정과 오른쪽 단측 검정인데, 위와 동일한 귀무 가설에 대해서 똑같은 귀무 가설이에요. 뮤제로가 즉 모집단 평균이 뮤제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이다 라고 했을 때 대립가설을 모수가 뮤제로보다 작다. 자, 이와 같이 모평균이 80보다 작다로 주어지는 경우, 작다라고 주어질 때 이때 왼쪽 단측 검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각력이 왼쪽에 속하게 돼요. 이렇게 알파인 영역이, 이 부분 알파인 영역이 왼쪽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모수 뮤가 80보다 크다, 모수가 뮤제로보다 크다로 주어지는 경우, 이때는 오른쪽 단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에 요 알파인 영역, 이 부분이 기각력이 되죠. 해서 이와 같이 왼쪽 단측 검정과 오른쪽 단측 검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립가설에 의해서 이 검정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 두 모집단 모평균의 동일성 검정에서도 똑같이 기무가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모집단 평균이 뮤제로가 아니다, 작다, 크다와 같이 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가설 검정의 그 과정, 단계인데, 가설 검정을 할 때 그 순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단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설 설정이에요. 당연히 가설 설정.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검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기무 가설 H0와 대립 가설 H1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합니다. T 값을 우리가 구해요. T 값을 구하고, 그리고 그 검정 통계량의 그 분포를 우리가 구해요. 분포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 임계값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계산을 해요.
자, 유의 수준을 정합니다. 기강력을 설정을 하려면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단측 검정이 있는데, 그 기각해야 되는 기강력을 설정을 할 때 당연히 유의 수준을 정하고 기강력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기강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임계값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정해졌으니까 기강력도 정해졌고, 유의 수준을 정하고 기강력 정해졌고, 그리고 그 임계값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제 검정을 하면 돼요. 자, 단계 2, 3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 t값이 기강력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통해서 기강력에 속하면 기무가설 h를 기각을 하고요. 속하지 않으면, 기강력에 속하지 않으면 가설을 h0를 채택을 함으로써 요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검정 통계량 값 구하고, 그리고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구하고요.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하고 기강력을 설정하고 임계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 2, 3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이 기강력에 속하는지 아니는지, 기강력에 속하면 기무가설 H0를 기각하고, 기강력에 속하지 않으면 기무가설 H0를 채택을 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설 검정을 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째, 단일 집단의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 자,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일 집단이에요. 집단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에요. 모평균에 대한 검정. 첫 번째, 가설 설정. 자, 귀무가설은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뮤제로, 예를 들어서 80이다. 자, 대립가설을 아니다, 작다, 크다 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뮤제로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특정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80이다, 90이다 라는 식으로 주어진 특정 값을 말하고요. 그리고 대립가설 H1에 주어지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가설은 가설 검정에서 알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그냥 아니다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목적이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특정 값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왼쪽 단측 검정이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대립가설을. 그리고 아니면은 요 특정 값, 예를 들어서 8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싶을 경우, 이 경우는 대립가설을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검정 두 번째 단계 통계량을 구하고요. 그리고 분포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자, 표본평균 x바와 모분산을 각각 다음과 같다고 할 때, 표본평균 요 x바와 분산 s 2승을 다음과 같다고 우리가 했을 때, 평균이죠. 그냥 평균이고요. x 바. 그리고 이 분산은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요 표본평균 x바입니다. x바이고요. 그리고 이 x바이가 되고, 이 x바를 이 표본평균의 분포를, 요 표본평균을 표준화하죠. 이거 x바의 표본평균의 분포는 다음과 같아요. 해서 표본평균의 표본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표본과 표본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 x바 표본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때 표본평균 분포의 평균, 요 표본평균의 이 분포, 표본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고요. 뮤. 바로 모집단의 평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본평균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입니다. 2승 해서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요 표분평균 요 x바 값을 이 분포를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드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합니다. 표분평균 분포를 요 x바를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표준화를 하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할 때는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표분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니까 빼주고, 그리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2승이니까 루트를 쓰면은 표분평균 분포의 표준편차, 즉 표준 오차가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시그마. 그리고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준 정규 분포로 봤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이게 바로 표준화 x바를 표분 평균 분포를 표준화했을 때 이같이 우리가 요 표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t값이라고 합니다. t값이에요.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이 t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때 n이 표분의 수가 30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모분산이 30보다 큰 경우는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하는데 표분평균 분포를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t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같습니다. 같은데 표준화할 때 값에서 평균을 빼주잖아요. 표분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니까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마찬가지로 표준오차, 표분평균 분포의 표준오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그마 대신에 표분 편차, 표분의 요 표준 편차 S를 이용합니다. S를 이용해요. 요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하면은 정규 분포를 따라요. 요같이 분산이 평균이 0, 분산이 1인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해서 요 t값을 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실내 구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정규분포 n이 30보다 클 때는 그냥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돼요. 실내 구간 구할 때도 n이 pq가 크면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듯이 검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대요. 자, 그런데 30보다 작을 때 우리가 t분포를 실내 구간 구할 때 t분포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도 t값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요 같은데 표준화하는 것은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요 s를 이용을 합니다. 똑같이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요 s를 똑같이 시그마를 대신에 요 s를 이용을 하는데, 대신에 요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라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는 그 점이 다릅니다. 해서 실내 구간 구할 때도 우리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시그마 대신에 S 표준편차를 이용을 했는데, 표준편차를 이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검정을 할 때도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표준 오차에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합니다. 똑같이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을 하는데, 표준편차를 이용을 하는데, n이 30보다 작을 때는 t분포를 따르고요. n이 30보다 크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정을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t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유의 수준을 정하고,
검정의 종류, 그 검정 목적에 따라서 단측 검정이 될 수도 있고 양측 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정의 종류에 따라서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무가설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즉 다시 말해서 요 검정 통계량의 값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요 표본 평균 분포를 갖다가 정규 표준화를 하면은 요 바로 T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승이니까 n분의 시그마 승이니까 루트를 쓰여서 표준 편차를 산출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해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T값이 되고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경우는 이와 같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서 요 T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n이 클 경우는 그대로 요 S,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을 하지만 n이 30보다 크면은 정규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n이 30보다 작을 경우,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n이 30보다 작을 경우는 요 T값은 그대로 똑같이 구하는데, 그때 정규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T값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 구한 T값이 기각력에 속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요. 기각력에 속하지 않으면 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140cm였어요. 모집단의 평균이 140cm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9년에 초등학교 신입생 100명을, n이 상당히 크네요. 30보다 를 뽑아서 크니까 n이 크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정규분포예요. 어쨌든 n이 크면은 정규분포예요. 모분산이 있든 없든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신입생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요 X바죠. 요 표본 평균이 145cm였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S가 20cm. 자, 우리가 모분산을 몰라요. 하지만 요 S는 알 수 있죠.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러면은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T값을 구할 때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을 하는데, n이 30보다 크니까 T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돼요.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가를 검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지난 10년간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검정하고자 하는 거죠. 목적은. 목적이 지난 10년간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니까,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무 가설은 당연히 H0니까 모평균이 앞에서 우리가 140이었죠. 처음에 140 증가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증가했는가니까 대립가설은 요 뮤가 모집단의 평균이 140보다 크다. 대립가설은 크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기무가설은 모평균은 140이다. 대립가설은 컸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대립가설은 140cm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아까 우리가 T값은 요 TX는 그래서 우리가 가설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T값은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 분포에 요 X바라는 변수를 표준화를 하면은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였어요. 그래서 뮤로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이승이었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바로 요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분산을 모르니까. 하지만 요 모분산을 모르니까 시그마 대신 s를 이용하지만 n이 100보다 30보다 크니까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표본 평균은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은 145였고요. 그리고 뮤는 모집단의 평균은 140이었어요. 40.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는 20이었고요. 루트 100. 표본의 수는 100이니까 대입해서 풀면은 t 값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 값을 2.5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의 수준과 기각력. 유의 수준과 기각력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n이 30보다 크니까 t 값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우리가 구한 앞에서 이 t 값은 당연히 정규 분포 표준화한 이 t 값은 바로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정규 분포에 근사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하고 몇 %로 검증을 할 건지 유의 수준을 틀릴 가능성을 얼마까지 용인하느냐라는 얘기죠. 즉 용인할 수 있는 틀릴 가능성을 0.05%로 여기서는 하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임계값을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임계값을 구하는데 임계값은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0.5% 틀릴 가능성을 5%로 했을 때 0.05 알파인 영역이 0.05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이 크다. 뮤보다 크다라는 것이니까 키가 컸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설 검정 대립가설이 10년간 키가 컸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즉 140보다 컸는지를 키가 증가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측 단측 검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의 수준이 5%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죠. n이 30보다 크고 그래서 정규 분포 우리가 앞에서 임계값을 그 개수를 구할 때 실리 구간에서 이 90%일 때 이 영역이 90일 때 0.9일 때 이 임계값이 1.645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645 그 다음에 1.645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임계값은 1.645가 되고요. 임계값은 그리고 알파인 영역이 여기가 5%죠. 여기가 5니까 알파가 5니까 보세요. 여기가 알파가 5니까 여기가 5고 이 부분이 5잖아요. 5. 이 부분이 5면은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도 5%이면은 중간이 90이 되잖아요. 90%이기 때문에 90일 때 임계값 개수는 1.645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5%죠. 5%, 0.05.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정규 분포는 여기가 5%가 되니까 전체 영역은 0.95지만 이 중간 영역 이 부분은 90%가 되는 거죠. 90일 때 임계값은 1.645. 자, 임계값을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리고 자, 임계값을 구하고 기각력을 우리가 이제 기각력이 속하는 임계값은 1.645이고 앞에서 우리가 t값을 2.5로 구했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 값 t값이 2.5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자, t값은 2.5는 임계값 1.64보다 크죠? 이 부분에 속합니다. 요 t값은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t값은 어디에 속해요? 기각력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채택력이고 자, 여기까지가 1.645보다 작은 부분이 채택력이에요. t값이 만약에 요 1.645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기무가설이. 그리고 이 부분이 기각력이니까 현재 우리가 구한 t값은 2.5로 1.64보다 큰 쪽, 즉 기각력에 속하니까 기무가설은 기각이 돼요. 기무가설.
뮤는 140이다라는 기무가설은 기각이 되고, 뮤는 14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네. H1이 채택을 하게 됩니다. 즉, 기무가설 H제도는 기각이 되고, H1 대립가설, 즉, 뮤가 모집단의 평균이 14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니까 유의 수준 5% 하에서 판단을 했을 때, 즉 틀릴 가능성을 5%로 전제를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신입생의 평균 신장은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초등학생의 신입생의 평균 신장은 지난 10년간 증가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제 2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주 둥의 홍삼에서 시판하는 홍삼 음료수의 병에는 함량이 10ml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음료수의 함량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함량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어요. 10개죠. 표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개. 표본이 10개고요. n이 10개네. n이 작네요. 30보다 작아요. 30보다 작습니다. 일단 이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양이 정확하게 그 함량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거니까 그 목적이 이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양이 10ml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10ml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 당연히 모분산이 요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걸 몰라요. 따라서 일단 n이 30보다 작으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죠. 이거를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인 요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요걸 시그마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요거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요 시그마 대신에 s를 대입하면 되는데 통계량 값을 구할 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설 설정. 병에 담긴 음료수의 양의 평균이 10ml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죠. 10ml인가 아닌가니까 이거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가설. 귀무가설. 모평균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10ml다. 10ml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인가 아닌가니까 많은가 작은가가 아니라 인가 아닌가니까 모평균은 10ml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결국 10ml인가 아닌가니까 알고자 하는 것은 가설은 뮤가 10ml다. 모평균이 10ml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일단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주어진 10개의 자료로부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하면은 평균이 10.8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2.07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표준 편차를 모르잖아요. 모분산을 모르니까 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S, 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요 통계값을 구하는데 n이 10보다 작으니까 30보다 작으니까 표본수가 30보다 작으니까 검정 통계량 t 값은 자유도가 n-1인 즉 9인 t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단 t 값을 요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해서 우리가 요 표본 평균의 분포, 요 표준 평균의 그 분포인 x바인 변수를 표준화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값에서 요 평균을 빼주면 돼요. 요 모평균은 특정한 값이죠. 특정한 값이에요. 요 모평균은 특정한 값이니까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대신에 요 s를 대입해서 t 값을 구하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표본 평균은 요거고, 그 다음에 10ml, 모 평균은 10ml다 라고 나와있죠, 앞에서. 그래서 요 10ml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n은 10이니까 10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s,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12.07을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통계량 값, t 값은 0.021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통계량 구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n이 만약에 여기서 3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t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의 근사, 정규분포의 근사예요. 근사합니다. 따라서 n이 만약에 30보다 크다라면 t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n이 30보다 작으니까 t분포 n-1인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유의 수준을 여기서 우리가 5%로 그대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은 5%로 하고요. 5%, 알파 5%예요. 알파 5%. 이 알파가 틀릴 가능성이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전제가 5%. 틀릴 가능성을 참인데 틀리다고 잘못 판단, 옳지 않다라고 잘못 판단할 경우에 그 가능성을 말해요. 0.05라고 했을 때 브록표, 우리가 t분포표를 보면은 t분포표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자유도가 9이고 알파가 이게 양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세요. 95%니까 양측 검정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다 아니다일 때는 양측 검정이에요. 요 알파가 0.5니까 양쪽으로 이게 나뉘어요. 5%가 신뢰 수준, 그러니까 기각력이 틀릴 가능성이 5%인 기각력, 유의 수준이 5%인 기각력이 5%, 양쪽 더해서 5%니까 중간은 요 중간 영역은 전체는 95%가 되겠죠. 95. 이 95일 때 0.95, 95이고요. 그리고 요 알파는 요 2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2분의 양쪽으로 나뉘죠. 2분의 알파입니다.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니까 당연히 2분의 알파 하면은 2.5%, 2.5%에서 0.025가 돼요. 0.025. 자, 자유도가 9이고 알파가 2분의 알파에서 0.025일 때 그때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자유도가 9이고 요 알파가 2분의 알파가 0.025일 때 0.025일 때 요 임계값은 2.262 나옵니다. 2.262 2.262 나오고요. 이때 임계값이 따라서 기각력은 그림에서 임계값이 마이너스 2.262, 2.262가 돼요. 이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각력은 우측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 기각력이 되는 거고요. 초록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기각력이죠. 기각력, 여기가 기각력이고, 기각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각력이에요. 기각력. 그리고 이 중간이 채택력이에요. 채택력. 자, 채택력.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구한 t값이 t값, 채택력이니까 여기는 t값이 0.021이죠. 자, 0.01은 중간에서 약간 우측인 부분. 요거는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여기는 뭐예요? 기각력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택력이니까 기각력에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무가설, 음료수 함량은 모평균은 뮤는 10ml다라는 기무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5%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양의 평균은 10ml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 t분포일 때 임계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알파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0.05니까 0.05인데 요 알파가 0.05죠. 근데 양측 검정이니까 이게 좌우로 이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알파가 2분의 알파로 해서 0.025, 0.025가 되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9일 때, 자, 자유도가 9이고 알파가 요 0.025일 때, 요 알파가 0.025일 때의 요 임계값은 11강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 보세요. 알파가 0.025이고요. 0.025, 요 알파가 요 부분이 0.025일 때 자유도가 9이고 알파가 0.025일 때 요 임계값은 이게 바로 요때 요 임계값이 2.262가 되는 거고요. 양측 검정이니까 이 부분도 0.025 같이, 그리고 요 임계값은 마이너스 0.025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임계값을 알파 값과 요 자유도를 가지고 찾아내면 돼요. 만약에 이게 양측 검정이 아니라 만약에 요 알파가 요 부분이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했을 때 요 알파라는 부분, 기강력 부분이 이게 0.025가 아니라 0.05, 5%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0.05니까 요 자유도가 만약에 9이고 알파가 이 부분이 0.05다라고 하면은 임계값은 2.262가 아니라 1.833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양측 검정일 때와 단측 검정일 때 알파가 5%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면은 0.025가 되겠죠. 0.025. 이때는 0.025, 알파가 0.025일 때 자유도와 만나는 점, 그래서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예제 3. 한 담배 제조 회사에서는 새로 개발된 담배의 타르 함량이 평균 4mg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4mg 이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주장이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5개, 30개가 또 안 되네요. 25개의 담배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여 뽑아서 샘플링해서 분석한 결과 표본 평균이 3.9mg이고요. 그리고 표본의 표준편차가 0.14mg로 나왔어요. 자, 이 담배 제조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 즉 맞는가를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걸 잘 보세요.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하예요. 이하일 때는 뭐라고요? 앞에서 이상일 때는 우측 단측 검정, 이하일 때는 좌측 단측 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가설을 설정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하인가, 타르 함량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4mg을 넘어서면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mg 이하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타르 함량이 4mg 이하인가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목적은 4mg 이하인가에 대해서인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따라서 가설은 기무가설은 그대로 4mg이라고, 모평균이 4mg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기무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목적은 이하인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모평균이 4mg 이하이다. 즉 왼쪽 단측 검정이 되겠죠. 이렇게 기강력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통계량 구하고 분포가 어떤 건지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갖다 분포를 표준화하면은 그 값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평균에서 값에서 평균을 빼줘요. 요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편차,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이 표준화를 하면은 우리가 요 표준화를 하면은 표준화하기 이전에 이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이고요. 그대로 뮤이고 뮤 이퀄 뮤0 뮤이고, 그리고 분산은 n분의 반복해서 말씀드린 n분의 시그마 2승이었어요. 분산이. 요거를 분산을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모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시그마. 요게 바로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즉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고 했어요. 표준편차로 나눠주면은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하는 거니까 표준화한 값, 요 t값은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자, 표본평균은 앞에서 우리가 3.9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모평균은 4에 4 주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n은 25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우리가 모르는데 표준편차를 s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대신에 표준편차 대신에 요 s 표본의 표준편차 0.14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3.57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본의 수가 30보다 작아요. 따라서 요 t값 통계량 값은 자유도가 n-1인 30보다 작기 때문에 t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을 하면은 됩니다. 자, 이제 검정을 해야 되겠죠? 유의수준 알파 0.05로 합시다. 마찬가지로 5%로 할게요. 5%로 많이 하니까. 그럼 브로크에 의해서 알파가 0.05 단측 검정이니까 당연히 알파는 뭐 우측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요 알파가 0.05예요. 5%니까. 단측 검정이니까. 알파는 0.05. 알파는 0.05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n-1, 25-1 하면 24가 되죠. 그때 자, 알파 0.05 자유도 24 일 때 t값, 그 임계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임계값을. 앞에서 우리가 표에서 보시면은 알파가 0.05죠.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요 알파는 0.05입니다. 0.05. 알파가 0.05이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24일 때. 1.711이 되네요. 이와같이 임계값. 자, 알파가 0.05일 때, 단측 검정이니까 알파는 그냥 틀릴 가능성, 그 영역, 기각 영역은 5%니까 0.05입니다. 해서 0.05. 그 다음에 자유도 n-1, 25-1, 24. 해서 1.711. 1때, 임계값이 마이너스 1.711이 되죠. 만약에 우측 검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알파가 0.05이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그냥 1.711이 되겠죠. 우측 검정일 때는. 근데 여기는 0 기준으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7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됩니다. t값은 1.711 해서 이와 같이 t값을 우리가 찾아냈죠. t분포표를 보고 자유도와 알파를 가지고 요 t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기각력은 이 그림에서 이 초록색 부분이 돼요. 알파인 부분, 즉 기각력, 유의수준인 부분이죠. 유의수준이 바로 기각해야 될 부분이죠. 틀릴 가능성. 자, 틀릴 가능성을 5%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며 기각력은 귀무가설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은 아까 우리가 구했을 때 마이너스 3.57이 나왔죠. 마이너스 3.57이 나왔어요. 요 3.57은 마이너스 1.711보다 더 작아요.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3.711. 이 부분이 한 3.71 마이너스 3.71. 3.57. 자, 3.57은 어디에 속해? 자, 이 부분은 채택력이고요. 기각력이 아닌 부분은 채택력이에요. 채택력.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기각력이니까 마이너스 1.711보다 검정 통계량 값이 더 작아요. 따라서 기각력에 속하니까 귀무가설 H0는 기각이 됩니다. 자, 기각이 되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은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요. 즉 4mg 이하다라는 H1이 요게 모평균이
4mg 이하다라는 요게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담배에 포함된 달의 평균이 4mg 이하라는 요 담배 회사의 주장은 5% 유의 수준 하에서, 즉 5% 틀릴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모비율에 대한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집단의 특성이 비율 P인 경우에 대한 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선거 투표율이 50% 이상이 될 것인가 등등, 혹은 뭐 지지율이 50% 이하 이상 등등, 이런 모집단의 비율에 대해서 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예요. 지지하느냐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라는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이고요. 검정의 과정은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평균에 대한 검정 과정과 동일합니다. 자, 단일 모비율 P에 대한 검정.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은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이항 분포에 의해서 검정을 해야 하고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은 그냥 이항 분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항 분포에 의해서 검정을 하고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즉 NP 혹은 NQ, 이게 5보다 크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여,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앞에서도 나왔었고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따라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NP가 혹은 NQ가 요게 5보다 크면은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라해서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용해서 검정을 하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정 과정은 똑같습니다.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 P가 특정 값이죠. 모비율 P는 당연히 뭐 특정 값이 될 거예요. 뭐 0.57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P0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해서 모비율 P가 특정값 P0와 같은가에 대한 검정에서 표본 비율을 이용해요.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때도 우리가 당연히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검정을 했죠. 모비율 검정도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 요 P캡을, 요 표본 비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이라고 요 P캡이라고 했을 때 검정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자, 검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설은 모평균에서 했듯이 유사합니다. 자, 모비율 P가 P0이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다, 이하이다 와 같이 대립가설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포를 구해야 돼요. 어떤 분포인지 검정해야 되는 분포를 정해야만 돼요. 그래서 표본 비율 P캡은 근사적으로, 표본이 클 경우에요. 대부분 표본이 사실은 큽니다. 근사적으로 평균 P와 분산 N분의 PQ, 우리가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은 요 표본 비율 기대값, 표본 비율 요거는 이거의 평균 기대값은,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P라고 했어요. 모비율과 같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평균은 P입니다. 모비율 P와 같아요. 즉 P예요. 그리고 분산은 N분의,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PQ였습니다. PQ. 자, 이거를 다시 쓰면은 N분의 P, Q는 1-P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표본 비율, P캡, 표본 비율은 근사적으로 표본이 클 경우,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 모비율과 같아요. 평균은.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 그래서 Q만 1-P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되. 그래서 분산은 N분의 PQ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표본 비율의 분포는
평균이 P이고, 즉 모듈과 같고요. 그리고 분산이 N분의 PQ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표본이 클 때.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검정 통계량과 검정 통계량의 분포, 요 검정 통계량과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이걸 표준화해 주는 거죠. 요 표본 비율 분포를 요거를 다시 표준화를 해주면은 요 값에서 요 표본 비율 분포에서 변수인 표본 비율이 변수니까 여기서는 표본 비율 분포에서는 표본 비율이 바로 변수가 되니까 요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자, 평균이죠.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요 루트를 쓰여서 루트 n분의 pq,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해서 t값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돼요. 표준화를 하면은 바로 그게 t값이 되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 값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t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 p라는 것은 요 p는 이거는 p0로 특정 값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모 비율이 뭐 0.53이다 라든가 혹은 뭐 0.57이라든가 주어지죠. 그래서 요 p 대신에 요 p0로 바꿔주면 돼요. 요거를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자, 기무가설 p, 모 비율은 p0다. 예서. 이렇게 우리가 이니까 이와 같이 p는 p0이니까 검정 통계량의 값은 요 p 대신에 요 p0를 대입을 해주면은 p0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p 대신에 p0 이렇게 특정 값이니까 요 모듈 p는 p0니까 특정 값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p 대신에. 그러면은 t 값은 어떻게? 루트 n분의 p0, p 대신에 p0 특정 값, 그 값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p0 괄호 열고 1-p0 분의 표본 비율 마이너스 p0가 되죠. 그래서 특정 값, 통계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계량 값을 구했으면 이제 검정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 수준 정하고 기강력 살펴보고 인계값 찾아내고 그리고 검정하시면 돼요. 자, 표본이 클 때 기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 t값이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표준정규 분포에 의해서 표본정규 분포에서 유의 수준 알파와 검정의 종류,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에 따라서 이 기강력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내고요. 그리고 통계량 값이 기강력에 속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리고 기강력에 속하지 않으면은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자,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똑같아요. 앞에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과 유사하죠. 과정은.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 전구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 제품의 불량률이 0.5%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하가 중요합니다. 이다 아니다 하면 양측 검정이고요. 이하니까 당연히 이하일 때는 좌측 단측 검정이 돼요. 유의 수준 기강력이 왼쪽에 이렇게 기강력이 설정이 되고요. 이 부분은 채택력이죠. 기강력, 채택력. 그래서 5% 이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이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회사의 제품의 전구 300개, N이 많네. N이 많죠. N이 커요. 대부분 N이 큽니다. 사실은. 300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10개가 불량품임을 발견했어요. 300개 중에서 10개네. 10개. 300개 중에서 10개가 되네. 그래서 그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유의 수준 5% 하에서 검정하라. 알파 5%로 검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 검정, 가설의 설정.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이하인가니까 모듈 P가 0.05% 이하인 경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이 0.05% 이하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가설은 기무가설은 그대로 0.05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0.2하니까 이게 이하입니다. 이하니까 모듈 P가 0.05
이하이다 인 거예요. 0.05 이하이다. 이와 같이 기무가설 P 이퀄 0.05, 그 다음에 대립가설 H1, P는 모비율은 0.05보다 작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고, 그리고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우리가 검정해야 될 분포가 어떤 건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비율 P의 추정량인 P 객 값은 구하면은 300개 중에서 10개니까 표본 비율이죠. 표본 비율은 30분의 1이죠. 그래서 0.033 이렇게 표본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표본 비율 구했어요. 0.33, 0.033.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요. 기무가설 하에서의 검정량의 값은 다음과 같고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n이 np가 5보다 크고 n이 몇 개예요? n이 300개네. 300 곱하기 0.0 하면 5보다 크죠. 300 5보다 크고요. nq도 5보다 커요.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서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n이 크기 때문에 np, nq. 그러면은 통계량 값은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p0는 0.05니까 기무가설에서 0.05이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구한 요거는 0.033이고 요거는 0.05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도 0.05, 0.05, 그 다음에 n이 300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1.3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자, 통계량 값 D 값은 마이너스 1.35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의 수준 하에서 5% 유의 수준이었죠. 검정을 하시면 돼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정규 분포에 의해서 요 알파가 0.05죠. 0.05. 자, 그러면은 정규 분포에서는 요 중간 영역이 90일 때, 95일 때, 99일 때, 그때 여기가 0.05이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다 그어주고요. 그럼 여기도 0.05가 되겠죠. 0.0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영역이 얼마가 돼? 1에서 0.05, 0.1을 빼니까 0.9가 되네요. 90%. 90%죠. 90%일 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인계값은 1.645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1.645. 이거는 실내 구간 구할 때 여러 번 했습니다. 90일 때 1.645. 요 중간이 영역이 95%일 때 요 임계값이 1.96이었고요. 99%일 때 2.57이었어요. 여기서는 요 중간 영역이 이 영역이 90이니까 당연히 임계값은 마이너스 1.645 1.645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임계값을 찾아내고요. 마이너스 1.64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하인가이니까 왼쪽 단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알파 0.05 기각력 유의 수준 알파 5%인 영역은 기각력은 마이너스 1.645 이하인 지역이 돼요. 이하인 이 부분이 기각력이고요. 기각력. 그리고 이 이상이 여기가 채택력이에요. 채택력이 됩니다. 자, 이제 유의 수준 알파 5%일 때, 알파가 5%일 때 마이너스 1.64 임계점 요 개수는 따라서 기각력은 요 초록색 부분이 되고요. 검정 통계량 값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35였죠. 요거는 마이너스 1.645보다 커요, 작아요? 요거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 마이너스 1.645보다 크죠? 즉, 어디에 속해요? 채택력에 속하죠. 기각력이 아니라. 따라서 기무가설, 표본, 모비율, P는 0.05다. 라는 요 기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요. 기각되지 않습니다. 채택이 돼요. 기무가설이. 모비율이 기무가설인 P가 0.05다라는 기무가설이 요게 채택이 돼요. 기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주어진 요 표본 관찰 결과에 의할 때 그 의사제품의 불량률이
5%보다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작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됐으니까. 결론은 이래요. 그래서 자, 그 회사 제품의 불량률이 5%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틀릴 가능성은 0.05%라는 얘기예요. 0.05% 유의 수준을 5%로 가정을 했을 때, 전제로 했을 때, 틀릴 가능성을 5%로 전제로 했을 때, 그 회사의 제품은 불량률이 0.05, 5%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더 해볼게요.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동의군의 선거 참모진은 회장 후보자인 동의군이 유권자 50% 이상, 여기서는 이상이네. 50% 이상 득표를 이상이니까 이상은 우측 단측 검정입니다. 이상. 기강력이 우측, 알파인 영역이 우측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강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채택력이에요. 채택력. 우측 단측 검정. 이상이니까 50% 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동의군이. 즉 당선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권자 300명. 300명이니까 n이 크네. 뭐 당연히 정규분포네요. n이 크니까 뭐 이거 300명 곱하기 p 0.5 하면은 뭐 5보다 크죠. 당연히 커요. 자, 이런 예상을 확인해서 유권자 300명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156명 P캡 표본 비율이 300분의 156 하면은 나오겠고요. 동의군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이 비율만큼. 유의 수준 알파 5%로 해서 틀릴 가능성을 5%로 전제로 하여 선거 참모진이 예상하고 있는 이게 맞는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설은 이상이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은 그냥 이다, 이상이다 라고 설정하면 되니까 모비율 P가 0.5 이상인가? 요 이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즉 목적이 0.5 50% 이상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50% 이상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목적이. 가설은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귀무가설 P는 0.5, 50% 이다. 대립가설은 50% 이상이다. 지지율이 50% 이상이다. 모비율 P가 0.5, 50%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자, 모비율 P의 추정량인 P캡 값과 T 값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비율 분포의 평균은 표본비율의 평균은 P라고 했고요. 그리고 분산은 표본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라고 했어요. Q는 다시 써주면은 1-P죠. P. 그래서 N분의 다시 써주면은 N분의 P 괄호 열고 1-P라고 했어요. P. 자, 이거를 루트를 쓰여주면은 표본비율 분포의 표준편차. 표준오차. 표준편차죠. 이게. 표준편차. 값에서 표본비율 분포니까 표본비율 변수가 P캡스니까 이 값에서 평균은 P는 특정 값 P0니까 평균을 대입해주고 그리고 루트 N분의 PQ, N분의 P 가로 열고 1-P P 대신에 이 P0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은 P0는 당연히 P캡스는 표본비율은 0.52가 나와요. 그러면은 0.52 대입해주고 자 0.52 그대로 대입해주고요. P0는 0.5니까 요게 0.5로 나왔죠. P가 0.5 그대로 요 P0가 0.5니까 0.5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대입해주고 여기 대입해주고 여기 대입해주고 그리고 n이 300이니까 구하면은 통계량 값은 0.693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693 자 0.64 T값 구했어요. 0.693 그러면 이제 분포는 당연히 NQ가 0.5 곱하기 300 하면은 5보다 커요.
5보다 크니까 중심극한 정리해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알파는 0.05이니까 단축 검정이죠. 우측 단축 검정이니까 우측 단축 검정입니다. 이게 우측 단축 검정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0. 알파가 5%예요. 5%. 0.05죠. 5%. 이 부분이. 그리고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일 때 중간 영역이 그대로 똑같이 좌우 대칭이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면적을 우측과 똑같이 구해서 그어주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도 5%가 되니까 따라서 이 중간 영역은 이 영역은 90이 되죠. 90. 양쪽에 5%, 5%니까 100%에서 10% 빼면은 100%에서 여기 5%, 여기 5% 빼면은 여기가 90%가 되죠. 자, 정규 분포에서 여기 90일 때 임계값은 마이너스 1.645.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1.645가 되죠. 앞에서 나왔던 거 똑같아요. 임계값. 자, 임계값 구했고. 자, 임계값 구했어요. 이상인가니까 우측해서 여기가 1.645 구했어요. 임계값. 알파인 영역, 기각력이 1.645 이상이다는 기각력이 1.645. 기각력이 1.645 이상이에요. 이상인 영역이에요. 기각력은 임계값 1.645 이상인 영역이 기각력이 되고요. 이 부분이 기각력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채택력이 되겠죠. 채택력이 돼요. 채택 영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통계량 값은 얼마였죠? 0.693이니까 자, 0이고 0.693이니까 바로 옆에가 되겠네. 0.693은 1.645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부분. 뭐 이 정도 되겠네. 어디에요? 이 부분은 채택력이죠. 기각력이 아닙니다. 1.645 이상 돼야 통계량 값이 그래야 기각이 되는데 1.645보다 작은 0.693으로 채택력에 속하니까 검정 통계량 값이 채택력에 놓이게 되어서 유순 알파 5%에서 기무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기무가설이. 즉 뭐예요? 이 경우 기무가설이 채택이 됐으니까 그냥 지지율은 P는 그냥 50%라는 얘기예요. 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불안하죠. 이거 떨어질 수 50%이다라고는 할 수가 주장할 수 있는데 딱 잘못하면은 50% 이상이 아니니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보세요. 뒤에 있었구나.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드렸듯이 이와 같이 알파가 0.05일 때 이 중간 이 부분은 전체는 0.95지만은 우리가 기각력을 계수인 임계값을 구하려면은 이 부분도 0. 좌우 대칭이니까 0.05가 되고요. 그래서 중간은 중간 영역 이 영역은 90%죠. 90%일 때 기존 정규 분포에서 90일 때 요게 임계값이 1.645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내도 되지만 그냥 뭐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외우세요. 1.645, 1.645. 자, 이 부분이 기각력이고 이 부분이 채택력이니까 우리가 구한 값이 0.693으로 1.645보다 작은 채택력에 속하니까 기무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지율은 50% 이상이다 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틀릴 가능성은 5%. 틀릴 가능성을 유의 수준을 5%로 전제로 했을 때 동의권의 지지율은 50% 이상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상으로 가설 검정 이 위에 다른 모분산에 대한 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선거에서라든가 지지율이라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균, 모평균에 대한 검정 그리고 모 비율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12강, 제 12강은 가설 검정 중에서 여러 가지 검정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이 검정, 모 평균과 모 비율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상 제 12강까지 가설 검정까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간단히 이 통계적 사고의 이 기말시험과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시험 일시는 12월 10일 목요일 6교시입니다. 6교시. 장소는 상대 312호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제8강 중간시험 이후 8강부터 12강까지이고요. 문제 유형은 중간고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설명과 계산하는 문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시의 주의사항. 풀이과정은 반드시 적으세요. 그리고 과제로 나갔던 문제 중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부분들, 강조했던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조금 나갈 거고요. 그리고 준비물과 유의사항. 중간고사, 중간시험 때 사용했던 그 계산기를 가져오시면 돼요. 메모리 기능, 수식 같은 거, 복잡한 수식 같은 거, 메모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기능이 있는 아주 그런 고도의 계산기 사용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 불가고요. 학생증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A가 25% 이하고요. B가 40% 이하입니다. 그리고 C 이하가 35%. 평가 방법은 출석 20%, 과제 20, 중간 30, 기말 3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12강까지 교수 계획에서 계획했던 바와 그대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고요. 이 통계적 사고라는 것은 어디에 유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통계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통계적 사고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 통계 용어라든가 자료, 자료 정리,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석 시각, 어떤 시점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확률과 확률 분포, 표본과 표본 분포, 추정, 점 추정, 신뢰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는 보다 심도 있는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초석, 반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문학이나 경제, 경영학, 사회학, 자연과학, 의학 등등을 연구를 하는데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혹은 사회조사를 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은 다양한 학문,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통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에 대한 이 기초적인 이해는 이제 학습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한 학기 동안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더라면 보다 유익한 강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온라인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수업은 저도 힘들었지만 여러분은 더 힘들고 답답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과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고 메일 등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열심히 강의를 따라와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겨울방학 유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